현재 우리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학설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건설을 봤고요. 이 조건설이 받고 있는 최대한의 비판은 뭐라고 했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화재로 인해서 죽어도 인과관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확대되는 인과관계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자, 이런 제한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 후속 학설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원인설을 봅시다. 원인설이 어떤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제한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자, 원인설이란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자, 그래서 이걸 개별화설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이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 교통사고 사건을 한번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의뢰 사망에 대해서 원인이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갑이 경상을 입혔다는 거죠.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 되는데 조건들에 따를 때 자, 무엇과 조건관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걸 판단해 봅시다. 갑에 의한 상처가 없었더라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그럼 뭡니까? 이 갑에 의한 상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갑의 칼만이 결과에 대해서 조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뭔가 기여를 하죠. 그럼 교통사고하고 의뢰 사망 사이에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봅시다. 어떻게 보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을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자, 됩니까 안 됩니까? 경상을 입었어요. 이거 가지고 안 죽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니까 교통사고와 을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상과도 인과관계 인정되고 교통사고와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자, 조건서는 이 두 개의 원인이 모두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두 개의 원인이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했고 어떤 것이 더 작게 작용했는가 따질 거 없이 똑같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등가설이라고 말합니다. 등가. 경상도 똑같고 교통사고도 똑같이 의뢰 사망에 대해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설의 또 다른 이름은 등가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다 똑같은 결론이 나왔죠. 인과관계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원인설은 등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설은 이 경상과 교통사고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원인설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결과 발생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준 것을 원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무엇이 의뢰 사망에 대해서 보다 큰 영향을 줬을까요? 교통사고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원인이라고 부르고 이 갑에 의한 경상을 그냥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단순한 조건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뭡니까? 조건설에 따르면 이 경상과 의뢰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었는데 이 원인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부정된 거죠. 뭡니까? 조건설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범위를 제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을 구별함으로써 제한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원인설입니다. 근데 원인설은 새로운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말하죠. 원인과 조건을 무엇을 가지고 또 구별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월적 조건설, 최유력 조건설, 필연 조건설, 최종 조건설, 동적 조건설, 결정적 조건설 등 무수한 학설들이 주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 뭘 보여줍니까?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는 결국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버리고 소멸해버린 학설이 바로 원인설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럼 상당 인과관계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제한하려고 했는가? 자, 그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상당 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 일반의 생활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자, 일반의 생활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당성이 없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성, 이거 가지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그래서 상당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이고, 상당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당성이 뭘까요? 자, 이 상당성,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상당히 애매한데, 그러나 사실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성이란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어떤 비판을 받느냐? 애매하다, 불명확하다,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 상당 인과관계설이 말하는 상당성은 그렇게 애매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상당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개연성. 자, 앞에 요 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연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연성, probability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뭡니까?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높은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요, 가장 높은 확률이 확실성입니다. 자,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해. 뭡니까? 100%. 그렇죠? 이 확실성. 거의 100% 내지 100%에 가까운 정도를 우리가 확실성이라 말하고, 또 확실성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인데, 가장 낮은 경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 중간 정도가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성은 바로 개연성을 말합니다. 즉, 확실성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그러나 단순한 가능성보다는 매우 높은 확률을 말합니다. 이걸 수치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 규범 확인 형법에서 이걸 수치로 몇 프로 이상이 개연성이고 몇 프로 미만이 가능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사회 통념상 규범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자, 이때 우리는 개연성이 있고, 자, 개연성이 있을 때 상당성이 있고, 상당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 상당성, 개연성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논하자는 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자, 그럼 이 교통사고 사건을 가지고 봅시다. 가벼하게 경상을 입혔어요. 자, 군대 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상을 입혔어요. 자, 경상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낮은 가능성이지 높은 확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경상을 입은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낮다. 그럼 뭡니까? 개연성이 없다. 그럼 상당성이 없다. 인과관계 없다. 자, 조건설은 인과관계 긍정했죠. 근데 상당 인과관계설은 상당성, 개연성이라는 척도를 도입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즉, 조건설에 의해서 넓어진 인과관계를 상당성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제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교통사고를 봅시다. 자, 경상을 입은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럼 누가 구급차를 타요? 그죠? 구급차 타는 길이 황천 가는 길이라면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죠, 그냥. 그죠? 그럼 뭡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개연성이 없죠? 상당성이 없죠? 인과관계 없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값은 살인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자, 근데 상당성을 이제 무엇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설은 주관설, 객관설, 절중설로 나뉘어집니다. 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먼저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을 보겠습니다. 자,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해서 상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가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일단 시점은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에요. 그래서 행위 후의 사정을 판단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고, 또 누가 인식했던 사정이냐? 행위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 사건에서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또 현실로 인식한 사정만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판단에 기초로 해서 확률, 상당성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문 외관상 매우 건강해 보이는 을을 밀었으나 남모르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을은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사망했다. 자, 을을 미는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죽었어요. 이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전 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 인과관계를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에서 판단해 봅시다. 자, 무엇을 기초로 판단합니까? 갑이라는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죠. 자, 갑은 을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했습니까? 자, 외관상 건강해 보이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인식했겠죠. 근데 을은 실제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을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갑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관상 건강했으니까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럼 갑이 인식한 건 뭡니까? 을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상당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사람을 한번 밀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아니, 밀어서 죽는다면 지금 우리 다 여기 없을 겁니다. 여기 다. 그렇죠? 다 저기 전화라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에 뭡니까? 확률이 낮죠. 그렇죠? 나은 뭡니까? 상당성이 없고 인과관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폭행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을 봅시다. 자,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정과 행위의 사정이라도 행위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제도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상당성을 판단하는 견해를 객관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시점이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고, 그 다음에 또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입니다. 자, 따라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근데 객관설은 행위 후의 사정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고려하느냐?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은 고려합니다. 물론 이때 예견은 구체적인 예견이죠.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그대로 판단해 봅시다. 지금 객관적으로는 을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했죠. 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입니다. 자, 행위자가 알았든 몰랐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을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이고, 뭐 한 번 밀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보건데 이 고혈압 증세는 매우 심한 증세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아주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을 떠밀었다면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럼 뭡니까? 개연성이 있다. 상당성이 있다. 인과관계 있다. 따라서 폭행치사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폭행치사라는 결과까지 보니 인과관계만 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별도로 또 예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폭행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우리가 논외로 치고 인과관계만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이 객관설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교통사고 사건을 가지고 이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을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이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이 교통사고를 상당성 판단해서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을까요? 교통사고는 행위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행위 후의 사정이죠. 그렇죠? 자, 행위 후의 사정인데 이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경우에 고려하죠? 객관설이 구체적으로 예견이 가능했을 때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급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즉사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막연한 가능성이 인정할 수 있죠. 차 타고 가면 언제나 다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는 고려하지 않고 이 경상과 을의 사망 사이에만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객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을 입은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낮죠. 그래서 상당성 없고 개연성 없고 인과관계 없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입니다. 자, 행위 당시에 일반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및 일반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해서 상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그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근데 일반인은 인식할 수 없었을지라도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한 게 있었다면 또 그걸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게 절중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인들이 우리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외관상 건강해 보인다고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인식할 수 없었다. 이것도 일반인들도 우리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값도 인식을 못했죠. 그럼 뭡니까? 건강한 사람을 밀었을 때 사망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따지는 겁니다. 낮죠? 그렇죠? 그래서 개연성이 없고 상당성이 없고 인과관계 없다. 따라서 폭행죄는 가능하지만 폭행시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케이스 문제 하나 봅시다.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봅시다. 비슷한 예인데요. 대학생 가면 길 가다 혈색이 아주 좋고 건강해 보이는 행위 A의 발을 잘못하여 밟았다. 일로 말다툼이 벌어져 신랑이 하다가 갑이 A를 떠밀었는데 그로 인해 넘어진 A의 안색이 갑자기 검붉게 변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 당시에는 A는 심한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떠밀는 순간 흥분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까 본 예하고 똑같은 예네요. 인과관계에 관한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을 이해할 경우 갑의 죄책은 뭐냐는 겁니다. 자,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은 무엇을 기초로 상당성을 평가합니까?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입니다. 자, 갑이 요 A의 심한 고혈압 증세를 인식했나요? 못했죠. 또 인식할 수 있었습니까? 인식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주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 상당성 판단할 때 무엇을 기초로 판단합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떠밀었을 때 그 사망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낮죠. 그럼 개연성이 없다. 그럼 상당성이 없다. 그럼 인과관계 없다. 따라서 이때는 폭행시사가 아니라 폭행죄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상당성이 애매하다. 상당성이 애매하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은 그렇게 애매한 건 사실은 아니라 그랬어요. 확률이란 게 그렇게 또 애매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이 뭐냐.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동일 차원에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요 비판은 조금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좀 설명하기로 하죠. 자, 167페이지에서 거의 두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출제됐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1차점에서 방학 중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하던 갑은 함께 일하던 동료 을의 머리 위로 벽돌이 15층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을을 떠밀었다. 그러나 그 벽돌은 을의 어깨에 맞아 을은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자, 갑의 죄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갑하고 을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문득 이제 어떻게 위를 쳐다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15층. 자, 굉장히 높은 데서 벽돌 하나가 지금 을의 머리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을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벽돌이 을의 머리에 맞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냥 벽돌만 하나 깨지고 말까요? 아니죠. 벽돌은 멀쩡할 겁니다. 도리어 을의 머리가 깨져버리게 말겠죠. 즉사입니다. 현장 즉사. 그렇죠? 그래서 갑이 그걸 발견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을을 떠미는 겁니다. 떠밀어서, 이게 뭡니까? 을의 몸이 기울었겠죠.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려던 벽돌이 살짝 빗나가서 을의 어깨에 떨어지고 말았고, 이것도 굉장한 충격을 줬겠죠. 그래서 어깨뼈가 부스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어깨뼈가 부스러졌다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 뼈가 부러진 것은 형법상으로 상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갑의 행위죠. 안 떠밀었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떠밀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갑의 떠미는 행위와 을의 상해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떠밀었으니까 부상으로 끝났어요. 안 떠밀었으면 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떠미는 행위와 이 그 상해라는 결과 사이는 분명히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과관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논하기 위해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결론이 뭡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을 상해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되죠. 그럼 어깨뼈가 부러졌다는 결과에 대해서 갑이 책임지고 그러면 뭐 상해죄나 폭행시행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죽을 사람 살려줬잖아요. 그죠?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무슨 보따리 내놔라 이거 뭐 이런 식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할지라도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다. 법은 규범이고 일단 건전한 상식을 기초로 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인과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는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지만 자, 이 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갑에게 형법적 책임을 물어서 형벌을 과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인과관계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과관계 없다면 책임을 안 진다고 생각을 했죠.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 우리는 인과관계만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건은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지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학자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인과관계만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안들을 발견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형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제. 자, 형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귀책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돌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문제와 귀책을 인정한다는 문제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점을 이제 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 상당 인과관계설까지는 이런 시각을 가졌어요. 자, 행위가 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 그 인과관계. 이렇게 하나로 해봅시다. 하나의 다리. 인과관계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만 인정되면 결과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벽돌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과관계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라는 연결고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다 갖추어져야만 결과에 대해서 귀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연결고리가 뭐냐? 인과관계입니다. 일단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과관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고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객관적 귀속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귀속. 자,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럼 다시 이 결과에 대해서 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규범적 관점에서 형법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인과관계가 없다면 귀속은 판단하지도 말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이 귀속이 부정된다면 역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견해가 이제 압도적인 다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벽돌 사건은 뭐가 됩니까?
바로 세 번째 경우죠.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왜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그 상해의 결과를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건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관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귀속을 부정함으로써 갑은 처벌을 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 근데 상당 인과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벽돌 사건의 경우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인과관계가 만약 있다고 설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또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될 겁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인과관계 있다 없다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귀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구별을 못했다는 비판이죠. 그렇죠. 인과관계만 있으면 책임지고 없으면 책임 안 지고 보는데 그 판단이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 그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157페이지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을 보세요.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을 동일 차원에서 취급했다. 뭡니까? 사실 판단의 문제가 인과관계 문제고, 그다음에 그 규범적인 문제가 객관적 귀속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구별을 못했다는 거죠. 못하고 전부 상당 인과관계란 하나의 연결고리에다가 전부 짬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인과관계 문제와 결과 귀속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벽돌 사건에서 보듯이 분명히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결과 귀속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혼동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귀속도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3번 비판은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에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상당 인과관계설이라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는 외관상으로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저 객관적 귀속 이론까지 포괄해서 인과관계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에 대한 암기 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 부정한 경우,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야죠. 판례를 쭉 내려놓고,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또 부정한 경우는,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판례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판례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하고 결론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살펴볼 만한 것들은 이제 강론 쪽에 하면 다시 한번 다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요한 판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로 이따로 미루기를 하고, 그럼 상당 인과관계설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중요설이란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설. 자, 우리가 벽돌 사건을 통해서, 벌써 뭘 알았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과관계는 물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학설이 바로 중요설입니다. 자, 중요설 보세요. 중요설이란 인과관계와 귀책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세요. 자, 상당 인과관계설까지 이걸 구별을 못했죠. 인과관계 있다 없다의 문제와 귀책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그냥 같은 차원에서 두루뭉실하게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설에 와서야 그 벽돌 사건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하고 귀책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건 저 동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별개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설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조건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귀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형법적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설은 인과관계 문제하고 귀책의 문제가 별개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설 아주 문제가 많은 학설이었죠. 그렇죠? 규범적인 것도 무시했고 사실적인 것도 무시했고 오로지 논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형법적 중요성을 가지고 귀책을 판단하고자 했는데 이 형법적 중요성이란 말이 뭡니까?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다는 겁니다. 실질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고 해결에는 실패한 학설이 중요설입니다. 자, 이 중요설의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해서 이걸 이제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 학설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합법칙적 조건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객관적 귀속 이론의 결합 이론입니다. 자, 전체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은 인과관계와 귀척의 문제를 구별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같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자 했느냐? 합법칙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법적 조건설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은 그저 중요성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귀속 이론을 가지고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합법적 조건설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학설일까요? 조건설이죠. 합법칙적 조건설.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조건설이에요. CSQN 공식을 적용하는 학설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나온 조건설은 그냥 조건설인데 이거는 합법칙적 조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법칙적이 뭡니까? 법칙에 맞는 조건설이란 말이죠. 그럼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자, 조건설이 사용했던 법칙은 무슨 법칙이었죠? 논리법칙이었죠. 근데 이 합법적 조건설이 사용하는 법칙은 논리법칙이 아니라 자연과학 법칙을 말합니다. 자연과학 법칙. 그래서 당대 알려지는 최고의 자연과학 지식을 기초로 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합법칙적 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설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사실 문제, 자연과학적 문제를 도외시해버렸죠. 또 규범적 차원의 문제도 도외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합법 조건설은 그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 즉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자는 겁니까? 판단하자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까? 규범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자는 소리는 사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는 이건 규범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이 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과관계는 첫머리에서 형법상 인과관계 개념을 규범적이면서 가치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합법 조건들은 형법상 인과관계를 규범적이면서 가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빠졌습니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게 빠졌어요. 규범적 요소. 근데 규범적 요소는 어디에서 고려하느냐? 객관적 귀속 단계에서 고려하자는 겁니다. 즉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 결과에 대해서 형법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인가는 규범적 차원에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즉 이 처벌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형법적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론이 바로 객관적 귀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귀속 판단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규범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사실 판단과 이 형법적인 규범적 판단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이론이 바로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측면도 도외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논리적 측면도 도외시하지 않고, 또 자연과학적이면서 사실적 측면도 도외시하지 않고 전부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논하자는 게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의 결합 이론입니다. 현재 우리 통설적 입장입니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당성 판단에 사실은 객관적 귀속 이론의 입장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설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합법 조건설 별게 아니에요. 이것도 조건설이고 이것도 수행교행 공식을 판단하지만 법칙이 논리법칙을 물론 논리법칙을 담고 있죠. 그러나 사실적 요소를 무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CSQN 공식을 적용하는 게 바로 합법적 조건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중적 인과관계를 봤는데, 자, 조건설. 그 원래 조건설, 순논리적으로 판단하면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습니까? 자,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관계가 성립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나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갑은 10g 치사량의 독약을 먹였고 이것이 자연과학적으로 병의 사망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죠. 그럼 뭡니까? 인과관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설의 어떤 문제점을 시정했고 어떤 자연과학적으로 봤다는 점에서 타당한 학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조건설의 문제점 가운데 부작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부작위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제거할 게 없어요. 제거할 게 없으니까 이 가설적 제거 공식을 사용해서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버즈 조건설에 따르면 이 부작위의 경우에도 어떤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과관계를 무난히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건설보다 진1번 학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합법 조건설은 사실적으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있고 또 CSQN 공식을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인과관계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확대는 객관적 귀속 이론의 관점에서 규범적 관점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 그 사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케이스 하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루병은 등산을 하기로 했다. 그럼 평소 자신과 성격 차이가 심한 병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등산하기 전날 밤 그럼 설사약을 탄 음료수를 병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을도 갑과 같은 생각으로 병에게 설사약을 탄 간식을 주었다. 갑과 을이 준 설사약은 각각만으로는 병이 설사할 수 없는 적은 양에 불과하였으나 병은 두 사람이 준 설사약을 모두 먹었기 때문에 음료수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과자 같은 것도 먹은 겁니다. 간식도 먹은 겁니다. 그 다음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 등산에 동행하지 못했다. 자, 가브리의 죄책은 뭐냐는 겁니다. 자, 설사는 형법상으로 뭐라고 평가됩니까? 설사죠, 설사인데, 형법상으로 상해로 평가됩니다.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형법상의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설사를 한다는 소리는 건강에 침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사는 상해로 평가됩니다. 지금 상해의 결과 발생했어요. 근데 갑이 사용한 설사약의 양과 을이 사용한 설사약의 양은 자 적은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설사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상해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인과관계입니까? 바로 누적적 인과관계. 아까 봐도 이 두 번째 경우죠. 5g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적적 인과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러면 갑의 설사약과 을의 설사약. 자, 병의 사망에 대해서 병의 설사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요지 설사를 야기하는데 영향을 주었죠.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향을 주었겠죠. 그럼 뭡니까?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 귀속은 부정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보겠는데 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의 치사량이 아니죠. 그 적은 양의 설사를 야기할 수 없는 적은 양의 양만 가지고는 상해라는 결과를 지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세 번째 경우죠.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되지만 규범적으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미수가 되는 거죠. 상해 미수가 되는 겁니다. 갑도 상해 미수, 을도 사기의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범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이 있긴 한데 물론 동시범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동시범을 배우지 않았는데 상호간의 의사 연락이 없는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은 설사약을 먹인다는 점에 대해서 의사 연락이 없었죠. 동시범입니다. 근데 동시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63조라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합법적 조건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판명됐죠. 판명됐다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263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공법론에 가서 263조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결론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학설이 이제 위험관계 조건설, 목적설, 인과관계 중단론 등인데 현재 주장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기 교수님들 성함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활동하신 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학설들은 사실은 만약 2차 시험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논점이 나왔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면도 허락한다면 쓰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부족할 겁니다. 그때는 이런 거 생략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서 케이스 문제를 해결할 때 인과관계가 논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인과관계라는 것이 큰 논점으로 등장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학설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조건설, 그다음에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중요설, 합법 조건설 거기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큰 논점으로 등장하지 않고 작은 논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논점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답안 분량을 배분해야 됩니다. 이때는 다 못 쓰겠죠. 이때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일단 인과관계론의 시발점인 조건설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판례의 태도인 상당인과관계설 써야 되고, 세 번째, 통으로의 태도인 합법식적 조건설 써야 됩니다. 요 세 개는 꼭 써야 돼요. 세 개. 근데 인과관계가 아주 미세한 논점에 불과하다. 이런 세 개의 논점도 세 개의 학설로 쓸 여유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통설에 따라서 합법적 조건설에 따라서 언급해도 되고 그냥 판례의 태도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분량은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과관계 문제를 봤는데 결론이 뭡니까? 인과관계 문제는 규범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에 딱 맞는 학설이 바로 합법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는 일단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자, 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문제는 규범적 관점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내일 객관적 귀속 이론을 또 우리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케이스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오늘 3번 케이스를 다루겠습니다.